정말 답답하네. 중국에선 이 정도 크게 문제 안 됐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규칙이 빡빡하냐? 이러니 후진국 소리를 듣고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지. 이렇게 소심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 여기 한국에 온 관광객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즈청입니다. 저는 베이징 중심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중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제군사력 발전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늘 제게 심어주곤 했지요. 어머니는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집 한쪽 방은 붓글씨와 병풍, 오래된 도자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6살 무렵부터 중국 고전 이야기나 역사서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주며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를 자랑하니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아버지는 거기에 더해 최신 군사 기술이나 경제 성장률 관련 뉴스를 즐겨보며 중국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국이 되었다며 뿌듯함을 내비치곤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가족에게 한국은 사실상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한국을 과거부터 중국 문화와 기술을 답습만 해온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한류 열풍을 보며 분통을 터뜨릴 때도 결국 저 드라마나 음악도 우리 것이나 다름없다. 옛날부터 중국이 주도해온 문화를 살짝 비틀어 놓고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대단한 척한다고 비난하시곤 했죠. 아버지는 한국 경제가 커졌다는 소식만 들어도 중국 시장 덕분에 겨우 먹고 사는 나라다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은 늘 우리 중국에 종속된 작은 나라라는 말을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레 들어왔고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조공관계 이야기까지 붙여서 얘들아,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우리 아래였어. 스스로 발전한 게 별로 없어라는 식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도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난감 같은 나라, 우리 문화 베끼는 나라 정도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별 의심 없이 그 인식을 공유했지요. 중국이 대국이고 한국은 늘 우리 이하라는 말이 몸에 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 온라인에서 한국 영화나 음악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 오히려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저런 가짜 중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지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중국이 허락해줬으니 겨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고 아버지도 걔네는 늘 중국을 쫓아다닌다고 무시했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까지도 한국은 저에게 어차피 중국을 따라오다가 힘이 빠진 나라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게다가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인류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은 스스럼 없이 한국은 중국의 모조품 시장이라며 농담 삼아 이야기했으니까요. 저 역시 베이징의 인류 대학을 나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크게 바꿀 계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찌어찌해서 베이징 중형 여행사에 취직했지만 부모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너 같은 인재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형 여행사라니 실망이구나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잔소리는 한동안 끝나지 않았죠. 심지어 아버지는 중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이고 너도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 정도 자리에서 만족하겠다니 아쉽다라는 말로 제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중국에서도 엘리트가 겨우 이 정도로 취업하는 건데 한국 대학생들은 지금 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나마 너는 중국에서 태어난 걸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라.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워낙 낮춰보기는 했지만 한국 대학생들은 뭘 하지도 못한다. 일자리도 없는 나라다라는 식으로 단정 지어 말하는 모습을 보니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있는 그대로 맞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부모님과 비슷한 생각을 어느 정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저 일단 여기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더 큰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라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달랠 요량으로 한 말이었지만 속으론 좀 씁쓸했죠. 정말 중국이 최고라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게 덜 성공인 걸까 하는 의문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당시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그저 부모님의 말씀을 적당히 받아들이며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입사한 하오메이 여행사는 중국 전역의 관광 코스를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해외 투어 상품도 하나둘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분위기가 썩 밝지만은 않았어요. 중국의 내수 관광 자체는 인프라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개발도상 지역의 위생, 교통,
숙박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고객 불만이 자주 접수됐거든요. 사장님은 중국 내 관광지만으론 경쟁력이 떨어진다. 언제까지 만리장성, 자금성, 상하이 중심지 몇 군데만 돌릴 수 없지 않나라며 해외 진출에 눈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전 직원 회의에서 한국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중국 젊은 세대의 한국 여행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배 직원들이 한국, 굳이 왜 라며 놀라거나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우리를 베낀 나라잖아요. 굳이 투어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차라리 일본이나 유럽이 낫죠. 한국이 무슨 경쟁력? 저 역시 내심 우리 부모님 말대로 한국은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은 의견은 좋지만 데이터로 판단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 여행 수요가 분명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준비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서 저와 몇몇 신입사원에게 한국 상품 조사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좀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한국팀에 배정되었습니다. 팀장님은 내가 외국어가 되니까 한국 자료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못했고 한국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주어진 일이니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선배는 한국 알아봐야 뭐해.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데 라며 비웃듯 말했을 때는 묘하게 승부욕이 생기기도 했어요. 실제로 조사해서 진짜 별거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면 되지 하고 말입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한국 관광 상품을 준비한다며 자료 조사를 한다고 말했더니 부모님은 설마 내가 한국에 가는 건 아니겠지 라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이 최고라면서 한국을 왜 연구해? 그런 후진 나라한테 뭘 배운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를 조금씩 훔쳐서 케이팝이니 뭐니 하는 거지. 내가 시간 낭비해봐야 결과는 뻔해 라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여러모로 씁쓸했습니다. 회사 일이라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당장은 조사만 하면 되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둘러댔습니다. 한국 조사에 앞서 팀장님은 우선 우리의 중국 내 관광 현황도 돌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접수된 불만 사항을 보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도시의 위생 문제가 심각해 외국인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영어 중국어 이외 언어 특히 영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거나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아예 수도 설비가 불량해 공중화장실조차 변변치 않다는 사실도 팀장님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부나 중부 지역의 농촌 관광 코스 등이 대표적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베이징에서 다녀서 크게 못 느꼈지만 중국 전역은 여전히 인프라 격차가 컸습니다. 베이징 비키니처럼 배를 드러낸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길거리 공공화장실에서 씻고 음식을 조리하는 등 무질서한 모습도 쉽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선배들이 해외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기겁하더라고 한탄하는 걸 들으니 우리 관광 경쟁력이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죠. 특히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쓴 후기를 일부 발췌해 보여주셨는데 중국 도시는 번화하지만 뒷골목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사람들의 무질서가 심해서 당황했다는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중국은 대국인데 왜 이런 평가를 받나 싶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국을 무시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다를지도 라는 의문이 조심스럽게 떠올랐죠. 조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 린즈청. 내가 직접 한국에 가봐라. 우리가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만나보고 관광 시스템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 영상 자료도 실사 찍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선 해외 출장이니 좋은 기회였지만 부모님이 싫어하실 텐데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이라는 이유로 부모님 설득을 시도해봤습니다. 부모님은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뭘 볼 게 있다고. 중국이 훨씬 크고 문화유산도 많은데 그런 후진국에서 무슨 경쟁력을 찾으려고 그래? 라고 역정을 내셨고 어머니 또한 거긴 다 가짜 뉴스 만든다고 들었어. 공항이나 시내만 번듯하게 포장하고 뒤로 가면 전기수도도 없다던데. 거들었어요. 회사 업무이므로 저는 안 가면 안 된다고 맞섰고 결국 감정이 격해져 크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왕 가는 거 조심이나 해라는 말로 마무리되었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생각보다라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이 현대적이고
영어 중국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거든요. 베이징 공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과 다르게 공항만 봐도 수준이 높잖아 하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관광객이 많으니 공항만 잘 꾸며놓은 것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함께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갈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긴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큰 소리로 떠들거나 서로 밀치는 일이 거의 없더군요. 노약자석, 임산부 배려석 등도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지하철에서 러시아워 때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밀치고 소리 지르는 광경이 떠올라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도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니던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죠. 저는 서울 시내 한 중견 여행사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담당자 박민수 씨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고 영어는 완벽에 가깝게 구사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어를 모르니 영어로만 겨우 대화를 했는데 박민수 씨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중국어로 보충해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엔 왜 한국인이 중국어까지 잘해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제 영어가 서툴 때 박민수 씨가 중국어로 저를 도와주니 묘하게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어까지 이렇게 잘해? 하고요. 박민수 씨는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K-팝 공연, 드라마 촬영지, K-뷰티 체험 등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정말 통할까 싶었지만 이미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많으니 무시 못할 요소라더군요. 저는 설마 진짜 이렇게까지 인기일 줄이야 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또 박민수 씨가 한국의 깨끗한 거리, 발달된 지하철, IT 기술, 태블릿 주문 AI 시스템 등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우리 중국 일부 지역은 하며 비교하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베이징, 상하이 일부는 훌륭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미팅 이후 저는 청계천을 답사하러 갔습니다. 중국에선 한국이 물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기에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주변은 아주 깨끗했고 공원처럼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청계천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뜰채로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여긴 낚시 금지라고 말려도 그들은 중국어로 왜 안 돼? 라며 무시했죠. 곧바로 한국 경찰이 출동해 제지했는데 그들은 중국어 못 알아듣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결국 연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와서 이런 무질서한 짓을 하는 거지? 하고요. 알고 보니 청계천 곳곳에 AI CCTV가 있어서 수상한 행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하더군요. 저는 중국에도 CCTV가 많긴 한데 주로 정치적 감시용으로만 쓰인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공공안전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니 기술 활용 방향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한편 제가 봤던 한국 도심 곳곳 명동, 광화문,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은 대체로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도 잘 분리수거가 되어 있고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무턱대고 대소변을 보거나 하는 광경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회사 회의에서 중국의 재래시장 근처나 지방 도시들에선 아직도 길거리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본다거나 옷을 위생상의 이유로 벗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비교하니 확실히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중국이 세계 최고라 했지만 이 부분에선 아닌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식당을 가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로봇 서빙을 체험하면서 한국이 생각보다 첨단화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중국 일부 대도시에서도 로봇 서빙이 도입된 가게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인력 부족을 대충 메우는 수준이거나 부정확해서 종업원이 수동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니 태블릿 주문 결제와 로봇 서빙이 거의 완성형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부모님이나 우리 회사 동료들이 한국은 뒤떨어졌다고 한 말이 맞긴 한 걸까 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간의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한국의 현장 조사 결과를 사진과 영상, 통계 자료와 함께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중국 아류가 아니며 공공 인프라위생 IT 기술 대중문화가 매우 발전했다. 중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 반면 중국의 재래시장 도심, 뒷골목 등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광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덧붙였죠.
장엔 선배가 즉각 뭘 그렇게 한국을 치켜 세워? 중국이 더 큰 나라고 역사도 깊은데 혹시 내가 한국 측에서 뭔가 받았니? 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사장님은 장엔 감정적 태도를 그만두라.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면 존중해야지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토대로 사장님이 그러면 한국 관광 상품을 시범적으로 출시해보자. 중국인 고객 1015명을 모집해 저렴한 특가로 짧은 코스를 운영해보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직접 한국을 다녀오면서 분명 발전된 곳이다. 깨끗하고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느낀 터라 새 코스가 성공한다면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고 제 자신도 뿌듯해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컸습니다. 정작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고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를 포함한 여러 동료 가이드들도 중국인 손님들, 과연 한국의 질서와 규칙을 잘 따라줄까 하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영어와 통역사 지원이 있으니 직접 한국을 겪어본 내가 함께 가면 좋겠다고 결정하셨고 저도 이왕 맡은 이상 잘 해내고 싶어서 준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과 주변인들에게선 한국 따위는 별로 볼 것 없다. 가봤자 실망만 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실제론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인 12명으로 구성된 시범 투어 팀은 20대 초반 학생부터 60대 부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출발 전 공항에서 만났을 때 모두 설렘을 갖고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별거 없으면 어쩌냐며 시니컬하게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꽤 깔끔한 모습에 놀랐는지 공항만큼은 괜찮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괜히 왔네. 베이징이 더 크지 않나라고 비꼬는 분도 있어서 저는 일단 지하철을 타보고 도심 풍경을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할 때 한국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에 일부 손님들은 좀 귀찮아 보인다. 그냥 먼저 타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플랫폼에서 새치기를 시도하려던 두세 분이 있었는데 제가 중국어로 여긴 이렇게 새치기 하면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려 간신히 큰 충돌을 막았습니다. 명동거리에 들어서자 쇼핑센터와 거리 음식, 화려한 간판 등을 보며 여기는 중국의 번화가와도 닮았네. 깨끗하긴 하다는 반응이 많아졌지요. 이튿날 일정 중 한 호텔 뷔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한식 양식 해산물 코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고 깨끗하다고 소문난 곳이라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뷔페 직원이 급히 저를 찾았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 몇몇 손님들이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드시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산물 코너에서 집게나 젓가락 없이 새우나 굴을 직접 집어 먹고 심지어 접시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손님들께 여기서는 이렇게 손으로 바로 드시는 건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식기를 사용하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뷔페에선 이 정도 허용되는 곳이 있었다. 이게 뭐 그리 큰 문제냐?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은 특히 공중위생 규칙이 엄격한 편이라 다른 손님들도 불쾌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규칙이 너무 많다. 번거롭다는 반발이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관리자가 정중히 거듭 요청하고 주변 한국인 손님들도 흘끗흘끗 쳐다보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그제야 손님들은 마지못해 접시와 집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무척 난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걸 설명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식당 측이 우리 일행을 강제 퇴장시키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들었죠. 다행히 큰 소동 없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이미 가이드로서 권위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자연 속 체험 코스로 도심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나무와 잔디가 조성된 곳에서 가볍게 산책하며 사진도 찍고 한국 특유의 공원 문화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원 내 간이 매점에서 음료나 간식을 사 먹은 뒤 한 손님이 빈컵과 포장지를 아무데나 던져버린 겁니다. 공원 관리인이 곧바로 달려와 이곳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지정된 쓰레기통을 이용하라며 지적했고 손님은 중국에서도 길거리 쓰레기통이 모자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 많다며 되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재차 한국은 공원에서 쓰레기 투기에 민감하다. 벌금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 했고 다행히 그 손님도 결국 사과하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더 난감한 건
화장실이 멀리 있다고 느꼈던 중년 남성 고객이 대충 구석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냐 라며 실제로 나무 뒤로 가서 소변을 보려던 겁니다. 이번에도 공원 관리인이 발견해 NOPUBLIC URINATION을 외치며 강하게 제지했고 관리인과 마찰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긴 정말 엄격하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변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하니 손님은 중국 시골이나 도시 변두리에서는 이렇게 해도 별말 없는데 하며 억울해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며 일부는 아유, 창피하다.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고 우려했고 또 일부는 한국은 규칙이 너무 심하다. 별것 아닌 일도 법규니 단속이니 떠들어댄다는 식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공원 관리인은 끝내 쓰레기 투기나 무단 배설 시엔 벌금 처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다행히 체포나 강제 퇴장 같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일정이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매번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가이드인 제가 설명하고 말리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손님들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이 컸습니다. 중국에선 이 정도 크게 문제 안 됐다. 한국은 왜 이렇게 규칙이 빡빡하냐? 이래서 후진국 아니냐? 한 번도 자유롭게 못 즐기네. 한 손님은 반어적으로 한국을 후진국이라 부르며 불만을 표출했어요. 게다가 간간히 한국 현지인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 중국인들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식의 눈초리가 보내지는 걸 느낄 때마다 제 입장도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몇 차례 주의를 받고 단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니 가이드로서 체면도 말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정이 부정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태블릿 주문 시스템을 갖춘 어느 음식점에서 빠르게 음식을 받아볼 때 이건 중국보다 훨씬 편리하다며 놀라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K-뷰티 체험 코너에서 화장품 샘플을 받거나 K-팝 관련 상품점을 둘러볼 때 재미있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오, 이 정도면 한국도 잘 사네. IT 기술은 생각보다 발달했구나. 매장 인테리어나 상품 배치가 중국보다 더 세련된 면도 있네. 이처럼 긍정적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으나 문제는 기본적인 공중도덕이나 위생관념 관련 갈등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쇼핑이 즐거워도 하루 한두 번씩 충돌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쉽게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3박 4일의 시범 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손님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음식이나 쇼핑 환경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 도시가 아주 깨끗하긴 하더라라고 호평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규칙이 너무 많다. 중국에서 해왔던 습관을 갑자기 바꾸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불편했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피드백을 종합해볼 때 아직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한국 여행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씁쓸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한국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다 보니 제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났습니다. 특히 새치기 무단 배설 쓰레기 투기 등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행동들이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현지인이나 관리인들이 즉각 대응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귀국 후 회사 회의에서 저는 현재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활 방식과 한국의 공공규칙 사이의 간극이 크다. 짧은 일정으로 통제하기엔 가이드와 여행사 측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자체는 확실히 장점이 많으니 만약 고객들이 사전에 한국 여행 예절이라든가 공공장소 규칙을 숙지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니 마음 한편이 허탈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좋아하고 중국인들에게도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 양국 문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한국인들이 우리 중국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갈등은 반복되겠지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 여행사 직원 린즈청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